음, 1장의 마지막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 두 가지 초연결과 초진행, 세 번째 초융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초융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디지털 기술이 앞에서 했던 초연결, 대표적인 게 IoT하고 통신 기술이었고, 초지능,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런 디지털 기술들이 기존 산업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융합하는 형태를 이제 초융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이 기존 산업군에 활용되면서 이제 포인트를 사용해 봅시다. 자주 사용을 안 해봐서 약간 서투를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산업 운영이나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효율성과 경쟁력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 도입된 것 중에 요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제 이야기 나오는 형태죠. 기존의 제조업 분야에 이제 거의 사람들이 이러니까 한편에 이제 인공지능 이런 산업혁명 오면서 노동 안 하시는 분들이 산업 구조가 변하니까 기존에 했던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장에 자꾸 쫓겨나는 형태가 되죠. 기계들이 이제 대신해버리고, 특히 뭔가 판단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는 분야까지도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침범하면서부터 그런 상황들은 인간이 고유한 업무일 것처럼 생각되었던 부분들도 이제 점점 정확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죠. 어쨌든 실제로 자동차 공장 같은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거의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쪽 분야에 잘 모르긴 하지만 모든 공정 과정들이 기계가 자동화되어 버려가지고 실제로 고용 창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기존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변경시켜가지고 수익 흐름도 창출. 광고의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구글, 유튜브 이런 게 통해서 광고 산업들이 엄청 새로운 형태의 구글을 통해 그 광고 서비스 형태가 그 수익 모델이 서로 바뀌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우스갯소리하는데 별 그러긴 하지만 유튜브 보다 보면 자꾸 광고 뜨니까 짜증나서 그냥 못 보게 하려면 프리미엄 가입해서 돈 얼마 주면 이제 광고들 안 보고 유튜브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실버니 골드니 이렇게 해서 우리 유튜브 콘텐츠 올려놓는 사람들, 유튜버들이 그게 하나 큰 요즘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직업적 선호를 갖는 학생들도 많긴 하던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직업적으로 정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걸 해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한다. 디지털 변환, 그렇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수익 모델, 수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다. 이게 하나 이제 초융합의 한 형태라는 거죠. 근데 RPA라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저도 처음에는 이 책으로 보기 전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해서요. 그래서 이게 로봇이 나오니까 이게 또 찾아보니까 로보틱이더라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해서 이거 로봇을 가지고 하는 건가 했는데, 또 그림도 이렇게 있어요. 수업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종의 고도의 사무자동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로봇하고는 전혀 좀 상관이 없는데 왜 로봇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업무 과정들을 예를 들면 거래, 주문하고 배달하는 송장을 받고 내용 확인하고 입력 정보해서 뭐 배달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주문 확인해서 그 어떤 전체 이제 회계 장부에 올리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없애버린 거지. 자동화한다 이거지. 그래서 뭐 프로세스를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한다. 여기 이제 어떤 지능형 자동화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기존에 뭐 사무자동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고도화된 형태. 이건 책이 없느냐 이거 내가 이렇게 이제 내 스스로 이해하면서 이제 해놓은 건데 이런 형태들 또 하나의 초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금융 분야나 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프로세스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거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조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RPA 패키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기업 중에서도 보고 잊어버렸는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기업에서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런 형태로 갖추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컨설팅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이렇게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기존에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변경해서 그 회사의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 맞도록 이제 하는 솔루션들을 개발해주는 업체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화돼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이에요.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 이야기가 많아서 왜냐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정의가 좀 딱 모두가 다 합의된 형태로 지금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책에서는 뭐 목적에 따라 데이터로부터 내재된 패턴을 발견하거나 분석하여 전략적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론 이렇게 이제 상당히 어렵게 써놨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자면 데이터를 뭐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추론해 하는 전체인 그런 분야의 과학적 방법론 뭐 이런 것들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두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로부터 뭔가 추론하기 위한 방법론 과학적인 방법론이니까 지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 과학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데이터 과학이 같이 참여하게 된 여러 학문들이 이제 뭐 융합되어 있는 분야라고 해야 되니까 그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인터넷에 여러분들 막 뒤져보면 데이터 어널리틱스하고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막 이런 논쟁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딱 모두가 합의되는 형태로 개념이 딱 떨어지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공통 분모 정도의 근거가 또 기반이 되는 어떤 학문 분야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보면 컴퓨터, 또 수학 통계학, 그다음에 도메인 지식 있죠. 각 분야 뭐 비즈니스, 전기면 전기, 또 뭐 환경 등등 각자의 분야에 대한 지식 이렇게 컴퓨터하고 수학하고 각자 영역 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제 공통된 기반으로
존재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수집하고 뭐 추론하고 하는데 과학적인 기반이 되는 기술, 과학적인 방법론, 뭐 이제 그런 걸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스킬들이 뭐냐 하면 이런 걸 다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특히 머신러닝, 아까 기계학습도 있어야 되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구현 능력이랄지 뭐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수학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각자의 전공 분야의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갖춰야 되는 게 그거고 이런 데이터 과학에다가 뭐 IoT,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해본다 이런 거죠. 뭐 책에서는 그래서 뭐 데이터 과학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분야를 이렇게 플러스해서 뭐 설명을 좀 해놨어요.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놨는데 IoT는 센서, 노드에 해당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감각기관에 좀 해당하는 영역이 있는 데가 거기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기능, 뭐 5G 인터넷 이런 것들이 신경계를 이루어서 데이터가 이제 수집되고 흐르고 막 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빅데이터가 되는 거지. 노드가 많아지고 아이도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걸로부터 이런 통신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신경계 통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되면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고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AI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방법론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방법론이 데이터 과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뭐 발전하시나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대충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 우리가 이공계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 엄밀한 내용들이 아니어서 용어도 합의본 게 없고 또 비슷한 용어들도 많고 어떤 오히려 산업공학 분야에서 이렇게 뭐 미래학자들 이런 분들이 또 기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새로운 용어들을 막 만들어서 홍보적인 목적으로 막 내놓기도 하고 선전하기도 하니까 그런 용어들이 막 혼재돼서 사실상 이렇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니까 더 답답하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대충 의미는 이제 괜찮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책에는 뭐 이게 관련해서 또 21세기 핵심 역량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책에 써놨는데 있으니까 뭐 나도 모르지만 이게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에 뭐 이제 복합 문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 이런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뭐 6가지 문해 능력하고 그다음에 뭐 복잡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뭐 4가지 또 환경 분야에 대처하는 능력 인성이나 자질 6가지 뭐 이렇게 해서 해놨다 그러네요. 뭐 요즘 리터러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데이터 리터러시니 뭐 이렇게 문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수학적인 문해력, 그다음 과학에 관해서 뭐 그다음 컴퓨터나 뭐 ICT 있죠. 그다음에 재정, 회계, 경제적인 것도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기타 시민, 문화 이런 문해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호기심, 주도성, 일관성 뭐 이런 끈기, 적응력, 리더십, 사회 및 문화의식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물론 중요하긴 한데 내가 좀 제가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개념들이죠. 되게 이제 문과 계열의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얼른 딱히 빨리 이해가 가는 부분은 아닌데 대충은 알겠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을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사례를 한번 보죠. 뭐 4차 혁명에 의해서 뭐
그 이후로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 사례로 첫 번째 들어놓은 게 자율주행 주행차, 그다음에 커넥티드 카에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서비스 이야기합니다. 예. 요즘 자율주행차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테슬라 회사의 자율주행차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현대, 기아에서도 전체 이제 산업 구조, 자동차 산업의 구조도 이런 자율주행차하고 전기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관 뭐 변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럼 자율주행차부터 좀 보죠. 여기 어쨌든 뭐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빅데이터 수집, 또 그걸 분석하는 거. 결국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빅데이터 수집, 환경으로부터 자동차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또 그것도 진단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차량을 제어하거나 또 그걸 어쨌든 이런 것들 다 가능해지려면 고성 무선 통신들 이런 핵심 기술들이 이제 있어야 자율주행차랄지 커넥티드 카의 기술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다. 결국 보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고성 무선 통신 기술, 뭐 이런 거 앞에서 했던 초연결, 초지능, 뭐 이런 거 초융합, 뭐 그에 관련된 기술들인 거죠. 자율주행차는 인지 판단, 제어 뭐 이렇게 세 가지 단계 동작한다. 상황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게 그 외부로부터 뭐 신호등이든 아니면 자동차가 지금 어떤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그걸 뭐 이미지로 인식하든 어떤 식이든 간에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해야 될지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건지 어쩔 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섰으면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그걸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크리티컬하잖아요. 시간 타임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게 인지 판단 제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속도가 주어진 상황 내에서 해야 되는 거라 뭐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죠. 저는 자율주행차를 해본 적은 없어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있겠죠. 또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는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있죠.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 할 때 핸들을 어디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그걸 보험으로는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될 것이냐, 뭐, 문제도 있죠. 자동차 뭐 인공지능을 누구한테 그걸 최종 책임을 물어야 될 거냐, 인공지능 만든 사람을 책임을 물어야 될 거냐,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회사에 해야 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이 자율주행차에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리고 자율주행차 레벨을 총 0레벨은 없는 거니까 1레벨부터 5레벨까지 나눠서 현재는 2레벨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3레벨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뭐 책에서는 현재 이걸 다 하고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형태는 아닌 거죠. 어쨌든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특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뭐 테슬라 뭐 오토파일럿인가 뭐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보안 측면에서 예전에 한번 제가 프로젝트를 직접 해본 건 아니고 학생들한테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뭐 보안 이슈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한번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요즘은 인공지능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그런 해킹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근데 보니까 자율주행차를 속이는 방법들이 심플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미지 영상 인식을 하다 보니까 도로 표지판에다가 어렵지 않게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버리면 얘가 엉뚱하게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 또 도로에다가 또 뭘 색깔을 막 칠해놔 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평소에 이렇게 접해보지 않았던 어떤 환경인 거죠. 이미지 환경 하면 아주 엉뚱하게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는 옆에 차로 가지고 통신 취약점들을 해킹해가지고 주행 제어권을 이제 뺏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 차에서 그 차를 운전해 버리는 조이스틱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할 때 쓰는 거. 그걸 가지고 해버리더라고. 오토파일럿 같은 테슬라 차야 자율주행 초기 버전들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그래서 그런 보안 이슈도 많이 있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카는 말 그대로 이제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차량이 있으면 차량 안도 아주 이제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고 차량 밖에 있는 환경들 다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해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제 커넥티드 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의 뭐 도로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뭐 교통이 이쪽 지금 현재 도로가 막힌다 할지 우회 도로를 뭐 알려준다 할지 주차장이 어디든지 제공한다 할지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 위험도를 예측한다거나 또는 뭐 운전자 개인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죠. 고래 운전자의 응급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또 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현재 상황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연료가 앞으로 어느 정도 가면은 물론 그런 계기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죠. 자동차를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뭐 부품을 언제쯤 교환을 해야 된다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의 운행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 이런 개인정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형태들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유무선 통신을 특히 무선 통신이겠죠. 이용해서 환경과 자동차 내부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동차를 커넥티드 카라 한다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요즘 그래서 보면 예전에 한전 KP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즘은 그런 발전 설비랄지 이런 데는 다 센서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고장 진단을 센서로 해요. 센서들끼리 무선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면 떨림, 기계가 떨리는 그것을 센싱 해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이제 보내면 분석 시스템에서 이제 그걸 보고 이게 평소하고 좀 다르다, 고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판별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상황이 문제가 있다. 이랬더니 워닝해서 이제 사람이 개입하게 한다거나 그보다 더 가면 이제 자동으로 뭐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제 처치하고 제어하는 것까지도 이제 기획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모니터링 화면에다가 워닝 하는 걸 하죠. 아무튼 보안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 모니터링을 관제라고 하는데 물론 다른 데서도 관제라고 하죠. 이제 보안 쪽에서 관제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침해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거나 지금 그런 과정에 있죠. 전력 분야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걸 자율주행차나 커넥티카뿐만 아니라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스마트 시티 분야도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도시 전체가 저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로 IoT, AI, 빅데이터 분석, 증강현실, 가상현실, 믹스드, 혼합 현실, 여기 섞어놓은 거죠. 건강, 교통, 교육,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것들 등의 요소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돼서 하나의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을
기반을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마이크로 그리드 이렇게 해서 학교 하나에 또 스마트 뭐 오피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다들 한 번씩은 뭐 다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뭐 나도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뭐 제가 내부적인 다 하나씩 다 할 수는 없는데, 뭐 집이나 또는 사무실 등도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재택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번 코로나 있으면서 이런 거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다 이렇게 동영상 우리가 강의하고 이런 것도 이번 코로나 덕분에 이런 되지 않았나 싶은데, LMS 뭐 시스템들도 주민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시설 관리 있죠. 교량이니 뭐 이런 데도 보면 좀 다 이제 스마트 센서들을 교량에다가 다 이렇게 건축할 때 심어가지고, 그래도 또 뭐 교량에 지나다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관지하고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같은 그런 것들을 해서 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하고, 교통도 이제 마찬가지겠고, 전체 도시 전체에 뭐 신호등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아닌 지능형 시스템이, 지능형 에이전트가 전체 교통을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지. 교육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튜터링 시스템, AI 기반의 튜터링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맞춤형 교육, 그래서 그 사람 어떤 학생의 기본 정보를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고 하면 이제 뭐 추천해 주는 거죠. 너 기존에 받았던 것도 네가 관심 있었던 것, 또 너의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학점을 여러 가지 아무튼 그 학생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러한 과목들 앞으로 이수하면 너가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추천해 주는 스마트 교육 있어요. 이런 것들도 뭐 저기 카네기 멜론에서 옛날에 뭐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 들었는데, 또 다 그런 것들 하는 기업 업체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스마트 치안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CCTV 같은 것들이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사진으로 찍힌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뭐 범죄를 자동으로 해내고 뭐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환경 등도 뭐 하고, 재활용 뭐 분류할 때 재활용 프롬을 보고 이게 뭐 병인지 플라스틱인지 뭐 구분해내 가지고 자동으로 분류하는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 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 스포츠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요즘 AR, VR 기술들 있죠.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들도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전체가 이제 하나의 도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IoT나 초고속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들 실제로 빅데이터가 발생할 거고, 또 그것들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술들을 통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가시화해서 이해하고 또 보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또 책에 이제 뭐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또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긴 하죠. 특히 의료 정보가 물론 이제 개인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서는 상당히 찬반이 많이 있죠. 특히 보험사들이 이걸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보험료를 엄청 올려버리고, 건강한 사람만 이제 고객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서 오히려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이제 그런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의료 정보들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의료 영상 분야는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사람이 어떤 특정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MRI나 CT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 의사들이 계속해서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놓치는 수가 있는데 그걸 확 줄여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아니다. 100% 아닌 것들은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것들 상당히 많이 실제로 다뤄야 될 그런 MRI 영상 등 이런 것들을 케이스를 줄여주면은 의사가 훨씬 더 업무량이 줄면서 좀 더 나은 판단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야랄지. 그다음에 제네틱 유전자 뭐 그쪽에서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런 곳에도 이제 이런 IT 분야의 최첨단 IoT니 특히 나노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도 이제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료 부분, 그다음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워치,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 뭐 혈당이니 뭐 이런 거, 혈압이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통신 기술하고 진행형 기술들을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헬스케어 분야, 스마트 이런 형태의 산업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든지 보면은 중요한 건 빅데이터 축적 기술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사례를 보면은 한전 같은 경우에서도 데이터 침해 사고 데이터들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공개도 안 할 뿐더러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고급 데이터가 일단 모아져 있긴 한데 그게 잘 분류 정제돼 가지고 있질 않는다고요. 그걸 실제로 정제하고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없는 거나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러한 빅데이터나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야 실제로 나중에 쓸모있는 데이터로 수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각각의 자기 전공들이 있어 분야가 있을 텐데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감들을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분야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고 정제할 때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는지 그 내용이 어쩐지 이런 것들 전혀 개념이 없이 수집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지금 현재 모아져 있다고 하는 데이터들이 그래요. 거의 보면 좀 가비지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이 정말 많아요. 많이 모아지긴 했는데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이 안 돼 있어가지고 또 그만큼의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뭐 헬스케어가 발전되어 있던 과정들이 뭐 텔레 헬스케어 아무튼 뭐 전화로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더가면서 그때를 이케 헬스케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비쿼터스겠죠. 그래서 뭐 IoT 이런 것들 조금씩 들어서면서 이제 무선 인터넷으로 들어서면서 현재 이제 뭐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하는 것을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과정으로 발전해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치료나 우리 정부 제공하는 정도에서 관리하고 예측하고 실질적인 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의 효과까지 있는 그러면서 복지 차원에까지 점점 한 형태로 이제 발전해온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장의 설명을 뭐 깔끔하게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각 분야가 뭐 하나의 큰 섹터들이라 뭐 제가 다 해본 것은 아니어서 지금 좀 어쨌든 일장은 이 정도에서 하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